국방 안보 정책, 어찌 보면 지금 우리 한반도 상황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대단히 중요한 그런 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의 면면을 보니까 그 주제에 맞게 제가 볼 때는 아주 제일 그 분야에 유명하신 분들만 나오신 것 같아요. 우리 장영석 박사님, 또 우리 윤영원 대기자님은 제가 아주 군대 현역에 있을 때부터 아주 날카롭게 우리 국방안보 분야를 지적해 주신 분들이고, 우리 독거선 박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또 서수석 박사님 반갑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또 발제해 주시는 우리 허정열, 정경영 박사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북한 애들이 미사일을 최근에 발사하고, 또 김정남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결론이 나오지 않았지만 또 테러가 있었고, 어찌 보면 상당히 지금 국방 안보 분야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에 미사일 발사는 지금까지 액체 연료로 했던 것을 고체 연료화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기술이 진일보되고 상당히 우리가 대비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됐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궤도에 의한 이동 발사대, 이걸 이용하게 됨에 따라서 그 두 가지를 잘 이렇게 결합해 보면 우리가 미사일 방어나 핵에 대비한 어떤 전략을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수도권 위협에 대단히 위협이 되는 장사정포도 마찬가지고, 미사일에 대한 핵방어도 우리가 새롭게 저들의 어떤 진일보된 기술에 따라서 우리의 방어 대책이 조금 더 발전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킬체인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어서 차기 정부가 국방 안보 정책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지혜를 오늘 주시면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지도자가 되실 분들에게 좋은 정책을 이렇게 건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이 토의된 내용은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확정된 정책이 아니고, 우리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고의 전문가들께서 제시한 내용들, 이런 내용 저런 내용을 종합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 정부가 들어서면 정책을 결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가 되리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시고 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소중한 자리에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발제를 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 발제는 우선 세 가지 전제 조건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국방 안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국방점 안보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보다 좀 포괄적인 영역으로 평화까지를 이야기하겠다는 그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일반적으로 거시적인 매크로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제 정경현 박사님은 미시적인 마이크로한 부분의 과제까지를 쭉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이 발제한 이 내용은 우리 더불어민주당 혹은 국방안보센터의 의견과는 다르고 저 개인적으로 작성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보니까
제가 한 500여 이상의 세미나를 다니면서 발표도 하고 사회도 보고 뭐 한 것 같은데 이분 먼저 시작하는 세미나는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만큼 열의를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참 가슴 떨리는 날이 많죠. 우리 참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앉는 순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가 돼서 이거 방위비 분담금 올리겠다, 필요하면 주한미군도 철수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중국은 너희 사드 절대 배치해서는 안 된다, 우리 보복하겠다 이렇게 우리 군사주권에 대해서 간섭도 하고 있고, 일본은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한미일 동맹체제로 끌어들일 것인지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군사 대국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처리 안 된 우리 북한은 뭐 북극성 2호를 발사하는가 하면 김정남이 사건을 유발시키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과거 70년의 역사 중에서 50년 동안 우리가 피스키핑, 평화를 지키는 노력을 했었고, 그 다음에 국민의 정부,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우리가 피스 메이킹 하는 한 10년간의 기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평화를 지키는 일에 전념하는 그러한 우리 안보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한번 되돌이켜 보면서 다음 정부에서는 어떠한 국방 안보 정책을 가져야만이 가장 효율적으로 한반도에서 평화를 지켜나가면서 평화를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차기 정부의 안보 분야 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국방 안보 정책의 추진 목표를 어떻게 둬야 되는지, 세 번째는 추진 기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네 번째는 추진 방책, 즉 무엇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지금 가장 큰 축이 한쪽은 자주국방, 한쪽은 한미동맹입니다. 이 한미동맹도 우리가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그래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되겠어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때, 미국도 그래 우리 한미동맹을 위해서 우리 추가적으로 군사를 투사할 수 있어, 여기에 필요하면 핵우산 더 확대할 수 있어,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안보는 우리가 책임진다, 우리 국민이 책임지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7쪽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승한다. 편승하게 되면 이 포기의 공포에 항상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언제 우리를 버릴 것인지, 주한미군이 언제 철수할 것인지, 이런 두려움과 공포에 우리가 항상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잠재의식 속에 쩔어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빨리 버리려면 나름대로 우리의 자주국방 역량을 가져야 된다. 그를 위해서는 국방 사상과 군사 사상을 빨리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군사 이론 체계를 발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8종 5장 넘어가겠습니다. 29쪽 되겠습니다. 완벽한 영토 수호와 능동적 평화 관리인데, 이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모든 문제에 앞서는 선행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 호전성을 띠고 우리 전쟁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안보를 생각하면서 안보를 중시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위기를 다시 평화체제로 되돌릴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한반도에 영원한 평화체제가 정착돼서 이게 평화 통일로 연결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부단히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0쪽 되겠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바탕으로 해서 추진 기조는 인류 정예 강군을 육성하는 건데, 인류 정예 강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기 체계도 잘 가져야 되겠고 훈련도 잘 돼야 되겠지만 싸울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 세 번째 항목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싸울 수 있는 사실 능력을 갖추는 것, 의지를 갖추는 것, 이것은 우리의 전략에서부터 국방 개혁에 이르기까지 모든 요소가 다 곱하기 개념으로 돼야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31쪽 방위 충분성 전력이 되겠습니다. 이 충분한 전력이 뭐냐? 이거는 우리가 무한대로 확대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32쪽 보면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북한의 핵 문제인데, 조금 전에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킬체인, 그다음에 KAMD, KMPR 이 3축 전략을 우선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우리 국민들한테 우선 북핵 문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하는 신뢰를 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킬체인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토론 과정에서 충분히 토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국방비가 소모성 경비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다 소모성 경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방비 한 60% 이상은 생산성 경비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국방비를 주는 것을 국민들이 아깝게 생각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군수한 견고한 군사 동맹 체제 발전입니다. 한미 동맹은 우리가 혈맹이라고 그렇습니다. 근데 혈맹이라고 하는 한미 동맹이 최근에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매티스 사령관이 와서 그래 한미 동맹 우리 견고하게 앞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필요한 분야 있으면은 헌신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는 메시지를 주고 가서 그나마 조금 위로가 되지만, 그러나 트럼프 정부에서 앞으로 어떻게 흔들릴지 우리는 지금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미동맹도 가능하면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즉 우리가 주인이 되는 동맹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4쪽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위 충분성 전략을 우리가 확보한 후에는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보강하면서 한국화를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환 조건을 우리가 조기에 충족하면서 전시작전 통제권을 조기에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쪽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기 정부 기간 동안에는 한미동맹의 기조는 튼튼히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 이유는 우선 쌍무동맹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동북아에서 우리가 타자 안보 체제를 갖추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한미동맹을 튼튼히 하면서 우리의 평화 노력을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군사력 신뢰 구축의 실천적 구축인데요. 이건 여러분들 쭉 보시면 알 텐데, 이게 한반도에서는 앞으로 우발적인 충돌, 그다음에 오판에 의한 위기상황 발생이 수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 구축을 하나씩 해나갈 때 그 위기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요소가 있다면 남북관계의 발전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축을 유지를 시키면서 남북관계를 어떻게 평화적인 방향으로 끌고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차기 정부의 국방안보 정책이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달려있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장훈님께서 전체적인 어떤 큰 그림을 그려주셨다면은 저는 핵심 이슈별로 8개 분야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우리 현대사에서 오늘의 상황처럼 위협과 도전을 받는 시기는 없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내부적으로 시대정신과 자주국방을 외면하는 집단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동맹에 의존하면 안보가 해결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도 상당히 저는 대단히 도전 요소라고 보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전략 안보 환경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참 결기 어린 자세로 정부와 국민과 군이 대처하지 못한다면은 이런 내부의 경량에 휩쓸려 갈 뿐만 아니라 그냥 침몰할 것 같은 그런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핵 미사일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하나는 핵 능력과 핵 능력을 제한시키기 위해서 동결시키는 것이죠. 동결선에서 봉합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확산에 중점을 두면서
현존 핵 능력은 그대로 묵인해 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핵 임계점이 넘어섰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혹은 임계점이 조만간 다가온다고 판단을 하면은, 워싱턴에서의 공기는 어떻습니까? 핵 미사일을 원천적으로 제거시키겠다는 의지가 많습니다. 조만간 그들이 12,000km의 그 KN-OAC 됐든 14가 됐든 또 대유권 재지집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면은 미 본토를 핵 미사일로 공격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는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지난 12월 중순에 워싱턴에 갔을 때도 온통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놓고 의회나 싱크탱크에서 혹은 국방부나 합참에서 하는 것을 현장에서 느끼면서 했던 것은, 여기에 있는 우리보다도 오히려 더 핵 미사일 문제를 미국은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고, 그래서 나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조만간 미 의회에 핵 미사일 능력을 제거시키기 위한 이른바 선제 타격 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계획에 끝날 것으로 봅니까? 과연 이런 상황 하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런데 북한은 또 가만히 있지 않겠죠. 전력이 증강이 되고 그런 무력 행동이 예상이 되면은 까꾸로 칠 겁니다. 자, 이런 국면에서 이 핵미사일 문제가 바로 우리를 옥죄에 들어오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결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2, 3년 이내에 그들의 한 100여 기의 어떻습니까? 김정은이가 집권했던 2012년 10년 후는 2022년이 되는데, 그때쯤 되면은 한 100여 기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핵무기도 단지 그런 핵무기가 아니라 전술형 핵무기를 전력화해서 야전에 배치하게 되면 전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다음에 3,000톤급의 잠수함을 건조하는 상황이 된다면 SLBM을 탑재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분명히 완전 핵 골모가 되는 것이죠. 그걸 방치하고 그냥 당해야만 합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 핵 능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무력화시키는 조치들을 사전에 하지 않으면 영원히 우리는 핵 볼모 속에서 완전히 꼼짝 못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긴밀히 협조해서 군사제재를 통해서 북한 핵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것들도 불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그것이 확전을 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한미 간에, 한미 국방 대통령이 이루어진 것이 국가통수기구입니다만, 국가통수기구 선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런 무력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 또한 군사위원회가 있습니다만 한미 합참의장 간에 실질적으로 액션을 움직이기 전까지는 안 된다. 그 대전제는 우리 국민이, 우리 군이 이런 핵 문제에 대해서 더 끔찍스러운 상황이 있기 전에 그들이 더 이상의 핵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결기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드로 인해서 예상될 수 있는 그 미사일 방어 체제가 MD가 있습니다. MD 체제는 이런 거 아닙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MD 체제인데 MD 체제 가입하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미국과의 MOU를 체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미사일 개발할 수 있는 무기 체계에 대해서 연구 개발을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 지휘 통제 통신 체제에 시화이스 체제에 연동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가 아무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꾸로 만약에 우리가 한반도의 남쪽 지역에 1개 포대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내 3개 포대를 더 추가적으로 해서 우리가 구매를 한다면 이건 자동적으로 MD 체제에 편입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이 취약합니다만은 팩3로 하면 됩니다. 내년도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 걸 팩3로 방어를 하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대 MSEM이 됐든 LSEM이 됐든 이것을 좀 당기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국방에서도 지원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첨단 과학기술자들도 대거 충원시켜주면서 우리 것을 합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우리는 MD 체제에 가입하지 않겠다. 이것은 일관되게 DJ 정부 이후에 우리 정부가 추진해 왔던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두 가지 어떤 전제가 우리가 별도로 사드를 구입하지 않겠다 하는 명확한 것을 선을 긋고 MD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면은 중국에 대해서 선을 그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전자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자권 문제는 이렇습니다. 전자권이라는 것은 이른바 군사 교리적인 측면에서 연합군이 있으면 연합군의 부대를 편조시키거나 작전 책임력을 나눠주는 것을 작전 통제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교리적인 측면에서 작전 통제권을 뛰어넘는 것이 한국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 통제권의 파괴력입니다. 익히 아시듯이 6.25 전쟁 기간 동안에 이승만 대통령이 메가드 원수한테 작전 그 당시는 커맨드 오사리티였습니다. 넘겨줘가지고 했을 때 두 가지 대단히 중요한 도전에 직면합니다. 38선을 돌파할 때 우리 국군이 돌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유엔군 사령관에 의해서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우리 권한이 없었던 거죠. 휴전 협상을 반대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작전 통제권을 철회해서 우리 단독으로 국진 통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쟁 목표가 달랐던 휴전에 의해서 조기에 전쟁을 종결하겠다는 미 행정부와는 우리가 갈등을 일으키다 보니까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시키는 에버레디 오퍼레이션을 하다를 합니다. 이게 주권 문제 아닙니까? 이 작전 통제권 문제는 대단히 중차대하고 자주국방에 가는 가장 중요한 길이다 보니까 작전 통제권이 이루어지려면 다음과 같은 10가지 사항이 같이 준비되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차기 정부에서는 전반적인 지금 조건에 의한 작전 통제권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보십시오. 핵 미사일을 관리할 수 있는 필수 전력을 확보한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핵 미사일 위협이 소멸되지 않는 한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익혀집니다. 세계 11대 경제 강국인 대한민국이 동맹에 의존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것도 자존심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10가지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하게 해야 된다. 국가급 차원에서 전쟁을 지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됩니다. 한미 지휘구조, 우리 합참의장이 사령관이 되고 주한미군 사령관 부사령관이 있는 지휘체를 조정이 돼야 되고 상급 구조도 개편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육해공군 참모총장. 마무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관계를 쭉 나가면서 10가지 사항을 추진해 나가는데 이건 군의 일임할 성격은 아닙니다. 나라의 전쟁 문제가 군한테 다 맡겨가지고 될 성격입니까? 대통령께서 군 통수권자께서 이 전시작전 통제권 추진회의를 매 반기 한 번씩 주관하시면서 전반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조건이 이루어지면은 조기에 전시작전 통제권을 받아오는 것이야말로 유사시에 우리가 전장에서 승리해서 통일을 할 수 있는 길이 되고 또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이 평화협정일 텐데 군축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작전 통제권이 없는 한국이 북한에 상대할 대상이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린다면 군에 와 있는 우리 젊은 장병들을 향한 우리 군에서 국가에서 해줘야 될 일이 있다고 봅니다. 제발 군에 있는 기간 동안이 단절된 기간이 아니도록 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중등학교 임용고사에 합격하는 비율을 보면은 남성이 25%, 여성이 75%입니다. 우리 한국의 사내들은 참 억울합니다.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느끼는 참 안타까운 것은 무려 3년이 썩습니다. 이 젊은이들한테 국가에 분명히 보상해 줘야 됩니다. 감히 제안한다면은 각 인근 대학과 부대 인근 대학과 산업체와 같이 해서 자기개발센터를 운영을 해가지고 그 가용한 대전제가 있죠.
작전 임무 수행, 경계, 교육훈련 이런 걸 대전제하고 각 계급별로 MOS의 수준에 합격된 자에 한해서 20여 개월 동안 군복무하는 기간 동안에 한 18억 점을 저는 이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한 학기를 우리 군에서 책임져 주는 겁니다. 한 학기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뿐만 아니라 이 머리가 부서져 오지 않지 않습니까? 국가 차원에서 분명히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현대사는 엄청난 도전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뚝 선 나라가 됐습니다. 뭐가 이렇게 두렵습니까? 그런 충분한 저력도 있고 난묵한 체제 경쟁에서 우리가 앞서 있지 않습니까? 이 안보 분야에 대해서 진짜 비상한 전략과 국민의 결기가 투합된다면은 차기 정부에서 그 어느 집권보다도 훨씬 더 튼튼한 안보, 안정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발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두 분의 발제를 마치겠고요. 워낙 주제가 넓게 지금 토의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토론자로 오신 분들도 자유롭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미리 전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저희 당의 입장을 좀 밝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주장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허심탄회하게 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하정열 장군님도 그랬지만 우리 정경영 박사님 발표하시는 게 참 굉장히 울분과 열정이 막 이렇게 폭발하는 발표였는데요. 그래서 평소에도 이제 말씀을 하시지만 결기라는 걸 굉장히 좀 강조를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뭐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결기를 넘어서 가지고 비상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일단 전체적으로 발제문들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 하정열 장군님 평화 만들기, 뭐 평화 지키기 이제 핵심적인 범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이것도 그렇고 또 우리 정영현 박사님 말씀하셨던 결기에 찬 여러 가지 방식들에 대해서도 뭐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이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릴 텐데 대체로 보면 이제 기본적인 요소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뭐 새롭게 얘기할 만한 게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어떤 건 강조되고 강조가 안 됐을 수 있지만 대체로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특히 민주당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있는데 나아가서 동맹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군사적인 움직임, 세력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정열 장군님 세력균형 변화 말씀하셨는데 그렇다 그러면 세력균형의 변화라는 것이 단순히 중국의 부상에서만 오는 것이냐 또는 우리가 해징을 할 때 한미동맹만 가지고 가능할 것이냐. 우리가 좀 더 범위를 넓혀가지고 일본이나 호주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의미에서 중국에 대한 해징을 외교적으로는 또 어떻게 나갈지 군사협력 차원에서 어떻게 나갈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복합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너무 한미동맹에만 의지해가지고 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비핵화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포기할 이유도 없고 대신에 우리가 뭐 비핵화가 어려운 상황인 건 사실이고 그런 점에서 실패의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게 전술핵 재배치인지 아닌지는 전 잘 모르겠고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쓸 수 없는 전술핵 들여다 놔봐야 우리한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핵무기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뭐 거의 불가능한 건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원자력의 이용이 워낙 활성화된 거예요. 활발한 국가니까 이런 점에서 이제 문턱 국가로 진입할 수 있는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 이런 것도 사실은 이런 데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건 비핵화는 우리의 전략적인 목표다라는 걸 가지고 전력을 좀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을 하고 당면에서는 물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능력 증강을 막을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선차적인 과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고 여기에 또 우리 하정열 장군님 말씀하셨지만 평화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한반도 차원에 주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비핵화든 평화체제든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억제이긴 하지만 넘어서서 평화 만들기 차원에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군비 통제입니다. 군비 통제라는 것이 단순히 군비 줄이자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신뢰 구축부터 해가지고 운영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에 들어가 있는 군비 감축까지 들어가는 거 이건 아주 훗날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전략적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는데 대개 군비 통제 얘기를 하면 남북 간에 일단 얘기를 합니다. 이건 중요하다고 봐요. 남북 간에도 그런 게 필요하고 지금처럼 정전 체제조차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기구가 없는 상황은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은 이 군비 통제 개념은 한반도를 넘어서
동북아도 넘어서 동아시아 차원에서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원 지역적인 이런 안보 대화 기구들도 많이 있고 또 뭐 진영 간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진영화된 기구들도 있지만 군비 통제 개념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져와야만 평화 체제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도 있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에서 보다 명료하게 군비 통제 개념을 가져오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뭐 별로 없는데 잠깐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안보 문제를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하고 조금 더 현실적인 질문을 이제 좀 던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이제 공동 안보 얘기를 할 때 유럽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유럽은 공동 안보로 가기까지 사전 프로세스가 있는 거죠. 서유럽의 나토가 만들어졌고 동유럽의 그 발샤 조약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소련이 먼저 제안해서 헬싱키 프로세스가 시작이 되고 이렇게 됐던 거지만은 결국은 뭐냐 세력 균형이 기반이 돼가지고 공동 안보로 간 거거든요. 서로의 기본적인 안보에 대한 위협은 해소된 상태에서 협력적인 틀로 간 겁니다. 그러면 동북아에서 우리가 특히 동아시아에서 이런 공동 안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이와 같이 기본적인 재래식 포함 뭐저 핵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군사적인 차원에서 이 안보 불안이 어느 정도 세력 균형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공동 안보를 하자는 게 과연 성립이 될 수 있을까? 동북아에서 우리가 저 유엔과 같은 집단 안전 보장 체제를 만들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 되든지 지금과 같은 관계는 적을 상정한 집단 방위 체제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세력 균형 차원에서 강화를 해나가는 과정이 오히려 공동 안보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틀을 제공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이건 이제 어느 분이든 좀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이렇게 훌륭한 세미나 불러주셔서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근데 제가 태어난 일에 최대의 찬사를 의원님한테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논리 정연하게 나름대로 말씀하려고 준비를 해놨다가 제가 갑자기 멘붕 상태가 돼가지고 조금 두서없는 말씀을 드리게 될지 모르겠는데 널리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국방비를 북한보다 몇 배나 더 쓰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였는데 맨날 북한에 끌려가기나 하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그게 또 뭐하고 연관이 되냐면 소위 이제 방위사업, 방산비리하고 또 연관을 시킵니다. 이 돈이 엉뚱한 데로 새서 결국 우리가 북한에 계속 이렇게 끌려다니는 거 아니냐는 불신까지 커지는데 이제 그러한 국민들의 불신은 어느 성향, 소위 보수나 진보, 어느 정권이 됐든 다 부담으로 닥칠 수밖에 없다. 책임 있는 정부라면 이제 부담으로 와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삼축 체제 말씀을 하시는데 국민들이 그에 대해 상당히 전 불신감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북한이 ICBM을 쏴가지고 적어도 거리상으로 성공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6차 핵실험에서 좀 더 큰 위력의 그 핵실험 위력이 나타나는지 그러면 삼축 체제에 대해 상당히 국민적인 불신은 커질 것이고 그래서 국민들을 어떤 안심시키고 또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삼축 체제 이상의 새로운 대북 그 핵미사일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는 차기 정부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또 단기적으로 아마 선제 타격 문제가 상당히 이슈가 될 겁니다. 북한이 이제 어떤 식으로 추가 도발을 하면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도 뭔가 액션을 이제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고요.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 노선인 건 분명하지만 과거의 어떤 행정부에 비해서 아마 실제로 때릴 듯한 액션, 그러니까 뭐 각종 전략무기 전개하고 훈련도 세게 하고 이런 데몬스트레이션 아마 역대 어떤 미 행정부보다 세게 할 가능성은 높지만 또 실제로 때리는 건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때리는 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한국 내에 주한미군과 미군과 좀 민간인 합하면 10만 명 안팎의 미국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북한이 보복할 경우 이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죠. 그럼 이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고 뭐 사전에 뭐 몇천 명, 몇만 명을 빼내든지 대책을 안 세울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점 우리가 알 수밖에 없고 알게 되면 우리 국내에서 굉장한 또 찬반 논란이 일겠죠. 근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소위 그 보수 성향의 대선 주자라도 그다음에 대통령이라도 선제 타격에 대해서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매우 힘들 걸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후폭풍이 너무나 클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전 아마도
뭐 언론사 출신, 논설위원 출신 대선 주자를 지휘하고는 아마도 공개적으로 찬성한 분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하간 간에 하여튼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이제 안보 도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정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정말 트럼프가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때릴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걸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방개혁 관련해서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역대 정부, 제가 이제 국방부 출입을 한 20년 넘게 하면서 4개 정권의 국방개혁을 다 지켜봤는데, 어느 정권이나 정권 초기에는 다 국방개혁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유야무가 됐고, 박근혜 정권은 예외적으로 국방개혁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뒤늦게 한민구 장관이 뭐 창조 국방을 내세우긴 했지만, 그런데 이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여기 군 출신도 많이 계셔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스스로 군보고 또 팔다리 잘라 이러면 누가 쉽게 자르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서 박사님은 이제 토론문에서 국회에 국방 개혁위를 두는 것에서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 한계를 압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선책으로 국회에서라도 이 국방 개혁, 저는 이제 혁신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혁신에 대한 뻔뿌질을 하지 않으면 정말 군의 혁신이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야 의원을 망라해서 당이 들어가야죠. 민간 전문가 망라하는 국방 혁신위를 국회에 만들 필요가 있다. 차기 정부에서 그건 좀 역점 사업으로 좀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제가 왜 자꾸 혁신을 강조하냐면, 이제 결과를 보면 방산, 비리, 이런 것 등등의 사정 쪽에 주로 초점을 맞추는 측면이 강했고, 그러다 보니까 방산 쪽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불만이 넘어서 거의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의 상황인데, 반면 일반 국민은 이제 방산, 비리,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언론도 마찬가지고, 이래 불신이 크기 때문에 이 괴리가 점점 커집니다. 점점 커지고, 근데 이 괴리가 커지는 건 저는 국가로서는 굉장히 국가적인 비극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기 정부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전 청와대 방산비서관 같은 걸 만들어서 방산 추출에 이런 사령탑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지금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이 역할 분담 조정에 대해서 굉장히 10년 가까이 지금 설왕설래하면서 아주 그 피로도가 높은 상황인데, 차기 정부에서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이게 방사청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없애고 그냥 획득차관 같은 거 만들어서 국방부로 흡수를 할지, 차기 정부는 이거를 딱 결단을 내주지 않으면 굉장히 소모적인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연구원의 덕구순이고요. 저는 병영정책 관련된 분야의 토론을 맡도록 되어 있어서 발제문을 이렇게 열심히 읽었는데, 사실 병영정책 관련 분야가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아서 이제 열심히 찾아가지고요. 제가 병영 문화 혁신하고 복무기간 조정과 관련돼서 이제 토론문을 작성을 했어요. 근데 복무기간과 관련돼서는 워낙 사회적으로 논쟁이 뜨거워서 대부분 다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발제문에서도 계속 우리 북핵 문제라든가 이런 그 안보 상황의 엄중함, 또 특히 주변국도 그렇고 이런 걸 막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의 논리적인 귀결이 복무기간 단축은 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더군다나 이렇게 또 안심국방이라는 말을 쓰시기는 하셨는데, 어쨌든 이 국방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누구한테 맡겨놓고 내가 이렇게 안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모두가 다 이렇게 국방의 한 역할 분담자로서 주체로서 이런 측면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이렇게 복무기간 단축 문제를 지금 시점에서 꺼내는 게 적절할까의 문제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봐서도, 논리적으로도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도 잘 아시는 대로 그 복무기간 단축하면 지금 현재 국방개혁에 따르면 전환 복무대책 그대로 다 이제 폐지하는 그 계획대로 다 추진하고, 현역 판정률 90% 계속 유지하고, 이렇게 해도 겨우겨우 한 25년도에 그 52.2만 맞출 수 있는 이런 수준이라서, 그걸 단축하게 되면 저희들이 계산해 보면 한 4만 명 정도 부족하던데요. 그러니까 그런 그 부족 자원들이 또 생겨나는 문제, 그리고 또 그게 그 전환복무 대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판정률 같은 이런 부분에 변동이 생긴다고 한다면 또 더 늘어날 수 있는 문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거, 그리고 또 뭐 잘 아시는 대로 뭐 숙련도 문제, 그래서 뭐 어떤 적정한 숙련도를 가진 병사들이 뭐 한 절반 정도 혹은 뭐 한 30-40% 정도는 유지가 된다, 이런 측면들을 고려하면 복무기간 문제가 그렇게 단축하는 게 쉽지는 않겠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병사들의 복무기간 단축이 우리가 이제 그 병역 의무를 간부들도 의무 이행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병 문제로 끝나지 않고 간부 인력 획득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 간부 인력 장교 같으면 ROTC 학군 장교들이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전체 그 인력 획득 비중에서. 근데 그 ROTC 한 그 80% 정도는 이제 단기를 이제 하는 거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고려했을 때 병복무기간 단축은 또 간부 인력 획득에도 또 어려움을 미친다. 뭐 이런 그런 연쇄적인 그 파급 효과들이 있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정리를 했고요. 또 많은 물론 이제 복무기간 단축만을 말씀하시지는 않고 뭐 다른 이제 대부분은 다 유급지원병 제도라든가 아니면 전문 병사 제도 이런 걸 동시에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처음에 유급지원병 제도 자체가 2008년도에 그 복무기간 단축하면서 이제 나타난 제도인데 현실적으로 그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최초 25,000명 이렇게 얘기했다 지금 5,500명 이렇게 목표 자체가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현재 제도로 그거를 이렇게 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현재 그 제도를 가지고 뭐 유급전병을 확보한다든가 전문병사 제도로 간다든가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이제 생각이고요. 이제 물론 이제 변수들이 굉장히 많아서 뭐 남북 관계가 아까 우리 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뭐 진전이 되고 또 평화 체제가 어느 정도 발전이 되고 이러면 또 우리가 그걸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대비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런 또 아무래도 병역 부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완화될 필요성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변수고, 또 저출산 되면서 그 인적 자원에 대한 그런 투자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높아지면서 뭐 병역 부담 더 좀 부담스러워하고 사회적으로도 수요가 많아지는 이런 측면,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저희들도 뭐 장기적으로는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게 차기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일지, 그러니까 이게 남북관계 진전, 뭐 평화체제 발전 이런 것과 병행되어야 될 일인지, 아니면 그게 조금 안착이 되면서 그 이후에 검토될 내용, 그러니까 검토는 하되 그때 시행될 일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 더 이렇게 논의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뭐 그런 정도의 토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참여정부 말기에 다시 국방연구로 돌아와서 지금 국방 전략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안보 전략, 국방 대전략, 국방 기본 정책 이런 것들 연구하고 있는데 두 분 발표자님들의 말씀에서 저도 많이 배웠고요. 국방 개혁을 다시 시작한다 그러면 정말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아시는 것처럼 국방 개혁이 2006년도에 법이 통과됐고요. 지금은 이제 시간이 진행되면서 국방 개혁 2020이 2030으로까지 가서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 2030 수정안까지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국방개혁이 길어지면서 사실 일정한 피로감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런 속에서 과연 개혁을 어떻게 재추진하고 어떻게 이 혁신의 방향, 혁신의 열정, 아까 말씀하셨던 결기 같은 걸 어떻게 모아갈 것인가. 저는 정말 새로운 접근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과거의 경험에서는 어쨌든 저희는 그때 큰 방향은 청와대가 주도하고 세부적인 대안은 다 국방부가 당시에 짰었습니다. 아마도 2003년부터 2005년 초까지는 청와대가 거의 큰 틀을 짰던 것 같고요. 2004년 말부터 국방부가 세부적인 계획들을 짜기 시작해서 2005년 9월에 기본계획이 만들어지고 2006년 12월 달에 법이 통과되고 했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이 행위 주체들을 잘 조합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과거에 했던 것과 다르게 저도 유 기자님이나 또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 일정한 역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회가 과거 미국에서 골더튼 니콜스법 만들었던 것처럼 국회가 국방개혁에
큰 방향들을 같이 조율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또 일정한 한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와 국방부와 국회가 어떻게 서로 조화롭게 큰 틀들을 만들어갈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아무래도 그 같은 책임의 핵심은 저는 대통령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방개혁의 큰 방향들을 다른 행위자들이 어떻게 그걸 잘 조화롭게 협력하고 안을 만들어갈 것인가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전자권 전환 관련된 거. 저도 정경영 박사님이나 하정일 원장님 말씀 저도 다 동의하고요. 당시에 저희도 전자권 전환을 생각할 때 전자권도 역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계속 청와대 내에서 논의가 되다가 2005년 5월 달에 합참의 전환 계획이 만들어지고 2005년 9월 달에 한미 SPI 회의에서 처음 제안이 되고 그 해 10월 달에 SCM에서 전자권 전환에 관한 논의를 적절히 가속하기로 했다고 합의를 하고 2006년 3월 달에 지휘구조에 합의하고 2007년 2월 달에 시기 합의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적 흐름 속에서 진행됐는데 당시 저희가 전자권 전환을 했던 처음부터 추진했던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국방을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되지 않느냐. 특히 아무래도 전자권이 이제 미국에 있게 되면 미국이 기본적인 작계나 군사 교리들을 다 정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핵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단순히 움직이는 것뿐 아니라 우리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국방력을 건설하는데 그 국방력 건설의 방향은 큰 틀에서 위에서 정해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일정한 인식 같은 게 있었고요. 또 덧붙여서 우리 군이 정말로 자리매김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전자권의 환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이 정책적인 안보 전략의 흐름 속에서 한미 관계를 정상화하고 또 대북, 대주변 관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전자권이라는 게 의미가 크다고 해서 시작됐던 것인데 그것이 이제 그 뒤에 이명박 정부 때 2011년 때인가요? 그때 15년을 미뤘다가 지금은 무기연기 됐는데 저도 역시 이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의 이 조건에 대한 명확한 분석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조건을 빨리 달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시기를 정해놓고 그 시기에 맞춰서 조건 분석한 다음에 시기에 맞춰서 그 조건의 충족을 위한 최대한 더 노력을 해나가는 어떤 두 가지 노력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2020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과거에 저희도 한미 간에 협의했을 때 미국 쪽 얘기가 한번 합의가 되면 아마도 전환 시기는 가장 빠르면 3년이 좋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3년이라는 건 먼저 작계를 만들어야 되고 훈련을 하고 훈련의 주체를 바꿔나가는 노력들을 3개년에 걸쳐서 하면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한미 간의 일정한 준비가 되다가 중단됐으니까 만약에 2017년에 새롭게 시작한다고 한다면 2020년도 저는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다른 전력과 관련된 부분에서 저희가 좀 더 조정할 부분들은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시 바뀌는 상황에서 과연 비용과 위험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들이 같이 고민이 돼야 되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문제도 주한미군의 이런 억제력을 강화하는 이런 부분도 역시 다른 이런 수단들과 같은 차원에서 한번 전부 다 같이 한번 따져보고 그 결과로서 우리가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냥 단선적인 판단이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3분입니다. 예, 뭐 당도 다른데 저 같은 사람한테까지 또 이렇게 발언 기회를 주시니 한량 없이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차기 정보 과제를 논하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표출이 돼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역시 현재 대선 국면에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담 준론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도 조금 이것은 역시 제도 정치권에서의 토론이기 때문에 보다 이제 지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롭게 리모델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구성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몇 가지 이제 훌륭한 발제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조금 접근법에 이견이 있습니다. 우선 사드 문제인데 이 문제는 저희가 작년에 7월 5일까지 검토도 안 끝났는데 무슨 결정이냐고 하던 국방부가 그 다음 날 결정을 해버린 사건이고
또 국회에 이런 방구 아무런 설명, 전 뭐 여태까지 A4지 한 장 자료를 못 받아봤습니다만 이걸 여의도가 아닌 성주에 가서 주민들을 보고 항복하라고 한 일대 사건입니다. 이게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반대 성명을 제일 먼저 낸 사람들이 새누리당 대구 경북 의원 23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열받은데 올해 들어와가지고 대통령이 탄핵돼서 대선이 빨라지니까 사드 배치를 그것 때문에 더 앞당겨 가속화해서 배치하겠다는 이 이야기가 주한미군 고위장성 입에서 나오는 걸 봤을 때, 이 주권자인 시민에 대해서 대하는 국방의 자세가 출발부터 기본 자세가 잘못됐다. 이거는 사드를 배치하려는 진정성이 보여진 것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사드를 통해서 사디스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이 국방의 민주주의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이 국방 체제를 어떻게 다시 정상적으로 복원해낼 것이냐. 이런 점에서 사실은 이 문제가 표출되는 방식이 전혀 달라져야 되는데 여기서도 한 가지 아니한 부분이 바로 그 제주 기지를 모항으로 한 DDG-1000 주말트 배치 문제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까지 2015년에 이르기까지 제주 강정의 주민들이 이거 장차 중국 견제하는 미국의 함정이 들어오는 전략기지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럴 때 국방부는 뭐라 그랬냐 하면은 그런 일은 결단코 없으며 이것은 신종 광우병 괴담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종북주의자들이 퍼뜨리는 괴담이라고 몰아치면서 이 그 강정기지를 만들 때도 보수 진보 정권 할 거 없이 국민들에게 꾸준히 약속하고 지금까지 해온 게 있는데 안보상 필요에 의해서 어느 날 이게 훌러덩 뒤집힌다? 그러면서 이게 제주기지는 이제 베이징에서 제일 가까운 전방배치 전략기지가 되는 건데 여기에다가 이제 사드 방어무기 들어왔으니 더 무시무시한 공격무기까지 더 전진 배치하자는 이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얘기고 사실 이 이야기를 처음 공개한 게 접니다. 태평양 사령관한테 직접 듣고 와서 그 했을 때 제가 그 태평양 사령관한테도 얘기했던 것은 이런 정도의 의사결정은 한국 국민들의 동의와 일방적이지 않은 상호 간의 공감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러니까 딱 째려보면서 혼자만 반대하냐고 묻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국방의 신뢰를 국방이라는 이름으로 잠식해 왔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 국방의 전반적 체제가 국민의 신뢰에 기반하지 않으면서 마치 안보 문제라 그러면은 무슨 결정을 해도 다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이제 버려야 되겠다. 이런 점에서 있고요. 뭐 끝내라고? 아니 끝내려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예. 자꾸 재촉하지 마세요. 예. 이렇게 민주당이 가끔 도움이 안 될 때가 국방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끕니다. 가만 계세요. 예, 마지막입니다. 그 복무기간과 병역 문제에 대해서도 안보적 필요성을 많이 제기해 주시고 또 지금 복무 단축이나 전문 지원병에 대한 어떤 그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랬습니다만은 그건 국방의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청년 공동화 현상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 서유럽에 비해 청년들 사회 진출 연령이 8년이 늦어요. 그래서 지금 빨리 학제 개편 군복무라든가 이걸 손을 봐가지고 청년들을 일터로 보내지 않으면 국가의 성장 동력이 2020년 중반에 고갈돼 버리는 아주 세계에서 가장 참혹한 인구 절벽 시대를 맞고 있는데 국방부가 한가하게 지금 숙련도 얘기하실 때가 아니에요. 보낼 청년이 없다는 것이죠. 이게 교육, 군사 또 사회 경제 문제에 다 파급되는 순간에는 국방부 혼자 이야기하셔봤자 들어주는 사람도 없는 날이 곧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2030 비전을 만들 때도 이것은 국가의 미래 비전 차원에서 지금 군제를 개혁하지 않으면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다는 경고를 이미 받았던 사안이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군사 문제만으로 풀어갑니까? 그래서 지금은 청년들이 단군 일에 지금 최고로 좋은 스펙을 갖고 단군 일에 최고로 좌절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국가가 지금 미래가 없어지는 건데 네. 지나친 경쟁에 이 문제는 이 군사 논리 문제만으로는 안 풀릴 것이다.
그런 점에서 더 전향적이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건 전에 카이다에서 우리 독고순 박사님하고 저하고 많이 나눴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예. 알았어요. 끝낼게요. 예. 죄송합니다. 예,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있겠습니다. 킬체인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토론 과정에서 충분히 토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국방비가 소모성 경비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다 소모성 경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방비 한 60% 이상은 생산성 경비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국방비를 주는 것을 국민들이 아깝게 생각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군수한 견고한 군사 동맹 체제 발전입니다. 한미 동맹은 우리가 혈맹이라고 그렇습니다. 근데 혈맹이라고 하는 한미 동맹이 최근에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매티스 사령관이 와서 그래, 한미 동맹 우리 견고하게 앞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필요한 분야에 있으면은 헌신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는 메시지를 주고 가서 그나마 조금 위로가 되지만, 그러나 트럼프 정부에서 앞으로 어떻게 흔들릴지 우리는 지금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미동맹도 가능하면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즉 우리가 주인이 되는 동맹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4쪽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위 충분성 전략을 우리가 확보한 후에는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보강하면서 한국화를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환 조건을 우리가 조기에 충족하면서 전시작전 통제권을 조기에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쪽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기 정부 기간 동안에는 한미동맹의 기조는 튼튼히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 이유는 우선 쌍무동맹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동북아에서 우리가 타자 안보 체제를 갖추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한미동맹을 튼튼히 하면서 우리의 평화 노력을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군사력 신뢰 구축의 실천적 구축인데요. 이건 여러분들 쭉 보시면 알 텐데, 이게 한반도에서는 앞으로 우발적인 충돌, 그다음에 오판화연 위기상황 발생이 수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 구축을 하나씩 해나갈 때 그 위기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요소가 있다면 남북관계의 발전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축을 유지를 시키면서 남북관계를 어떻게 평화적인 방향으로 끌고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차기 정부의 국방안보 정책이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달려있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장훈님께서 전체적인 어떤 큰 그림을 그려주셨다면은 저는 핵심 이슈별로 8개 분야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우리 현대사에서 오늘의 상황처럼 위협과 도전을 받는 시기는 없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내부적으로 시대정신과 자주국방을 외면하는 집단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가 되리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시고 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소중한 자리에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발제를 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 발제는 우선 세 가지 전제 조건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국방 안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국방점 안보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보다 좀 포괄적인 영역으로 평화까지를 이야기하겠다는 그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일반적으로 거시적인 매크로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제 정경현 박사님은 미시적인 마이크로한 부분의 과제까지를 쭉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이 발제한 이 내용은
우리 더불어민주당 혹은 국방안보센터의 의견과는 다르고 저 개인적으로 작성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보니까 제가 한 500여 이상의 세미나를 다니면서 발표도 하고 사회도 보고 뭐 한 것 같은데 이분 먼저 시작하는 세미나는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만큼 열의를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참 가슴 떨리는 날이 많죠. 우리 참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앉는 순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가 돼서 이거 방위비 분담금 올리겠다, 필요하면 주한미군도 철수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중국은 너희 사드 절대 배치해서는 안 된다, 우리 보복하겠다 이렇게 우리 군사주권에 대해서 간섭도 하고 있고, 일본은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한미일 동맹체제로 끌어들일 것인지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군사 대국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처리 안 된 우리 북한은 뭐 북극성 2호를 발사하는가 하면 김정남이 사건을 유발시키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과거 70년의 역사 중에서 50년 동안 우리가 피스키핑, 평화를 지키는 노력을 했었고, 그 다음에 국민의 정부,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우리가 피스메이킹 하는 한 10년간의 기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평화를 지키는 일에 전념하는 그러한 우리 안보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한번 되돌이켜 보면서 다음 정부에서는 어떠한 국방 안보 정책을 가져야만이 가장 효율적으로 한반도에서 평화를 지켜나가면서 평화를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차기 정부의 안보 분야 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국방 안보 정책의 추진 목표를 어떻게 둬야 되는지, 세 번째는 추진 기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네 번째는 추진 방책, 즉 무엇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지금 가장 큰 축이 한쪽은 자주국방, 한쪽은 한미동맹입니다. 이 한미동맹도 우리가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그래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되겠어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때, 미국도 그래 우리 한미동맹을 위해서 우리 추가적으로 군사를 투사할 수 있어, 여기에 필요하면 핵우산 더 확대할 수 있어,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안보는 우리가 책임진다, 우리 국민이 책임지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7쪽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승한다. 편승하게 되면 이 포기의 공포에 항상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언제 우리를 버릴 것인지, 주한미군이 언제 철수할 것인지, 이런 두려움과 공포에 우리가 항상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잠재의식 속에 쩔어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빨리 버리려면 나름대로 우리의 자주국방 역량을 가져야 된다. 그를 위해서는 국방 사상과 군사 사상을 빨리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군사 이론 체계를 발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8조 5장 넘어가겠습니다. 29쪽 되겠습니다. 완벽한 영토 수호와 능동적 평화 관리인데, 이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모든 문제에 앞서는 선행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 호전성을 띠고 우리 전쟁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안보를 생각하면서 안보를 중시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위기를 다시 평화체제로 되돌릴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한반도에 영원한 평화체제가 정착돼서 이게 평화통일로 연결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부단히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0쪽 되겠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바탕으로 해서 추진기조는 인류정예 강군을 육성하는 건데, 인류정예 강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기체계도 잘 가져야 되겠고 훈련도 잘 돼야 되겠지만 싸울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 세 번째 항목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싸울 수 있는 사실 능력을 갖추는 것, 의지를 갖추는 것, 이것은 우리의 전략에서부터 국방 개혁에 이르기까지 모든 요소가 다 곱하기 개념으로 돼야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31쪽 방위 충분성 전력이 되겠습니다. 이 충분한 전력이 뭐냐? 이거는 우리가 무한대로 확대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32쪽 보면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북한의 핵 문제인데, 조금 전에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킬체인, 그다음에 KMD, KMPR, 이 삼축 전략을 우선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우리 국민들한테 우선 북핵 문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하는 신뢰를 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국방 안보 정책, 어찌 보면 지금 우리 한반도 상황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대단히 중요한 그런 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의 면면을 보니까 그 주제에 맞게 제가 볼 때는 아주 제일 그 분야에 유명하신 분들만 나오신 것 같아요. 우리 장영석 박사님, 또 우리 윤영원 대기자님은 제가 아주 군대 현역에 있을 때부터 아주 날카롭게 우리 국방안보 분야를 지적해 주신 분들이고, 우리 독거선 박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또 서수석 박사님 반갑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또 발제해 주시는 우리 허정열, 정경영 박사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북한 애들이 미사일을 최근에 발사하고, 또 김정남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결론이 나오지 않았지만 또 테러가 있었고, 어찌 보면 상당히 지금 국방 안보 분야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에 미사일 발사는 지금까지 액체 연료로 했던 것을 고체 연료화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기술이 진일보되고 상당히 우리가 대비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됐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궤도에 의한 이동 발사대, 이걸 이용하게 됨에 따라서 그 두 가지를 잘 이렇게 결합해 보면 우리가 미사일 방어나 핵에 대비한 어떤 전략을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수도권 위협에 대단히 위협이 되는 장사정포도 마찬가지고, 미사일에 대한 핵방어도 우리가 새롭게 저들의 어떤 진일보된 기술에 따라서 우리의 방어 대책이 조금 더 발전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킬체인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어서 차기 정부가 국방 안보 정책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지혜를 오늘 주시면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지도자가 되실 분들에게 좋은 정책을 이렇게 건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이 토의된 내용은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확정된 정책이 아니고, 우리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고의 전문가들께서 제시한 내용들, 이런 내용 저런 내용을 종합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 정부가 들어서면 정책을 결정하는데, 분명히 의존하면 안보가 해결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도 상당히 저는 대단히 도전 요소라고 보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전략 안보 환경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참 결기 어린 자세로 정부와 국민과 군이 대처하지 못한다면은 이런 내부의 경량에 휩쓸려 갈 뿐만 아니라 그냥 침몰할 것 같은 그런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핵 미사일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하나는 핵 능력과 핵 능력을 제한시키기 위해서 동결시키는 것이죠. 동결선에서 봉합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확산에 중점을 두면서 현존 핵 능력은 그대로 묵인해 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핵 임계점이 넘어섰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혹은 임계점이 조만간 다가온다고 판단을 하면은 워싱턴에서의 공기는 어떻습니까? 핵 미사일을 원천적으로 제거시키겠다는 의지가 많습니다. 조만간 그들이 12,000km의 그 KN-OH이 됐든 14가 됐든 또 대유권 재지집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면은 미 본토를 핵 미사일로 공격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는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지난 12월 중순에 워싱턴에 갔을 때도 온통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놓고 의회나 싱크탱크에서 혹은 국방부나 합참에서 하는 것을 현장에서 느끼면서 했던 것은 여기에 있는 우리보다도 오히려 더 핵 미사일 문제를 미국은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고 그래서 나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조만간 미 의회에 핵 미사일 능력을 제거시키기 위한 이른바 선제 타격 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계획에 끝날 것으로 봅니까? 과연 이런 상황 하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런데 북한은 또 가만히 있지 않겠죠. 전력이 증강이 되고 그런 무력 행동이 예상이 되면은 거꾸로 칠 겁니다. 자, 이런 국면에서 이 핵미사일 문제가 바로 우리를 옥죄에 들어오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결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2, 3년 이내에 그들의 한 100여 기의 어떻습니까? 한 김정은이가 집권했던 2012년 10년 후는 2022년이 되는데 그때쯤 되면은 한 100여 기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핵무기도 단순히 그런 핵무기가 아니라 전술용 핵무기를 전력화해서 야전에 배치하게 되면 전혀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다음에 3,000톤급의 잠수함을 건조하는 상황이 된다면 SLBM을 탑재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분명히 완전 핵 골모가 되는 것이죠. 그걸 방치하고 그냥 당해야만 합니까? 그건 아니라고.